자, 오늘도 회의실 오랜만에 해보네. 지난주에 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딴 걸 많이 해가지고. 자, 오늘 좀 브리핑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30이 서울 아파트 영끌 2배, 작년보다 뭐 2배 많이 사들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에 중저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 30대 이하 연령층에, 30대 이하라면 2030이 메인이 되는데, 이 연령층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작년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저희도 많이 언급했던 그런 패닉바잉 현상인데, 이 통계 자료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연령층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9,200건, 3만 건이 조금 안 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이 15,000건이 채 안 됐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뭐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이 통계가 나왔고요. 전체 매매 거래량이 사실 46,000건에서 8만 건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전 연령층에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늘었지만, 근데 그 통계도 들여다보면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가 그 통계상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20대에서는 절대적인 거래량은 적었지만 증가폭은 가장 컸고요. 뭐 양은 1,350건에서 3,000건 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난 게 유일한 게 20대였고요. 30대가 이제 95.8%, 거의 2배 좀 안 되게 늘어났고, 40대, 60대도 조금씩 이제 늘어났습니다. 근데 30대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에서는 전체 거래에서 30대 이하 거래량이 31.7%였는데 올해는 36.5%까지 3분의 1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이 패닉바잉 현상을 더 분석해 본다면 지역 얘기가 좀 들어가야 할 텐데, 지역도 뭐 다들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노원구의 거래량이 25개 구 중에서 서울에선 가장 많았고요. 뭐 강북구, 구로구, 성북구 등이 차례대로 가장 많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2030들이 구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매가 한 것들이 이런 통계로 나왔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정부가 11월 19일 날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수요자들이 찾는 또 아파트가 아닌 빌라랑 오피스텔 위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아파트를 찾는 전세 수요를 분산하지 못하면은 매매 시장 불안은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2030 세대들은 신축 아파트 쪽에서는 뭐 당첨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려서 좀 저렴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뭐 또 특히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가능한 이런 아파트 쪽으로, 6억 이하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케이. 이게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 이게 통계로 증명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다른 기사로 국회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출석을 해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참석을 했는데요. LH가 전세대책 추진으로 부채가 8조 2천억 원에서 1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사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 전세대책을 통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때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LH의 공급 비율이 79%를 담당하고 있다고 변창흠 사장이 언급을 하면서, 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뭐 부채, 주택 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뭐 이를 반영하면 대략 8조 2천억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한 채당 거의 9,1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맞다고 본인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뭐 LH 부채 안 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주택 도시기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LH에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LH는 이게 다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부채가 10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네. 네.
근데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또 이 LH가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이 기금이라든지 보증금 등을 부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 부채 비율 산정해서 제외한다고? 예. 왜 제외를 하지? 그건 회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금융부채하고 이게 그 LH가 이제 금융부채가 있고 이게 그 이제 뭐 사업부채가 있고 아마 뭐 금융부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채에서는 또 부채로 잡히긴 하지만 또 금융부채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아마 돼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놓기 때문에 부채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라서 이게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 그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LH가 원래 한때 막 부채 대한민국 부채 최고 공룡이었는데 100조 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 60조 대까지 많이 낮췄는데 다시 또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또 문제는 문제지.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한 1억 정도 부채가 늘어난다고 했거든. 그런데 대충 비슷한 얘기네. 네. 이거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 지난번에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책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화 시켜 돌리자, 민간에 좀 맡기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시행을 하자,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죠? 이거 공공에서 계속 이렇게 임대주택을 다 책임지고 하려다 보면 결국은 뭐 정부 돈,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논란이 자꾸 생기겠죠.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지. 자, 또 이제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거는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제 12월 10일부터 만료 2개월 이전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오늘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그냥 계약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1개월이 되기 전까지 요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1개월이 되기 전까지. 네. 남은 기간이 만약 28일 남았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2월 10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네, 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럼 그때는 뭐 45일 남았는데 네. 계약갱신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셈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2개월 60일 정도 그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봐서 같은 그 계약 조건으로 한 번 더 2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 이게 지금 똑같이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안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2개월 이전까지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생각이니 좀 나가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니 이게 싫으면 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안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1개월이나 2개월 만료가 되기 전에 집주인, 임대인이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되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아직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계약갱신과 관련된 어떤 기간, 네. 그 계약갱신이 언제
청구를 할 수 있고 언제 거절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각자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 새로 좀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야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뭐 선의에 혹시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자, 오늘 뭐 집중 분석은 뭘 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신반포 3차 동남 아파트인데 이게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원베일리. 네. 들어본 거 같아요.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2,990가구 대단지로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단지고 올해 안으로 일반 분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이었던 그런 단지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쯤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내년 1월에.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방적인 분양가 결정, 일방적인 분양가 통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겪고 있었던 그런 단지고, 뭐 통매각을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다 무산이 됐었던 단지였거든요. 이제 올해 7월 말자로 재건축 아파트 민가 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었던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당 허그에서 결정한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가 평당 4,891만 원이었는데요. 4,891만 원.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 분양가가 더 낮아질 거라는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단지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허그가 결정한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 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어쨌든 피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감정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제 토지비, 그러니까 택지비라고 하냐는 네. 택지비, 토지비에다가 플러스 건축비에 네. 플러스 적정 이윤 네,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는데,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이 토지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지, 그지? 네, 거의 뭐 80% 전체 분양가에. 네, 정도를 차지하는 이 땅값, 토지비는 토지비. 네, 어쨌든 감정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감정 평가를 받게 돼 있다. 네, 레미안 원벨리가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은 결과가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 네네. 토지비가. 네, 토지비가. 그래서 이 요거를 토지비를 가지고 그 분양가 상한제를 아무튼 심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토지비가 비싸냐, 이걸 다시 심의를 해와라 해서 한 차례 중단이 됐었다가 이게 결국에는 한국감정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4,200만 원이라는 토지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레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비가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일반 분양가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제 평당 5,2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200만 원, 5,400만. 네. 아까 처음에 허그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분양가가 평당 4,891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은 이제 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분양가 상한제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해보니까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일반 분양 어려워진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허그의 분양가 결정은 주변 지역보다 어쨌든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주변의 분양가지. 네. 주변에 했던 분양가를 기준으로
뭐 그거보다는 비싸게 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변이라는 것도 상당히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이 신방포 3차처럼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는 단지들도 서초구 어디 외곽에 있는 단지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규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낮은 분양가가 산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토지비라는 것이 최근에 땅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또 공시가격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2.3%가 올랐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인데 이런 정도로 토지비가 오른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토지비를 반영을 하고 건축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허그가 그런 식으로 결정한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올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거의 다 분양을 이미 한 상태고 남아있는 단지 중에 가장 큰 두 개 단지가 이 레미안 원베일리랑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베일리가 이렇게 분양가를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둔촌주공 같은 다른 단지들도 이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허그에서 결정한 분양가는 평당 2,978만 원인데 이렇게 토지비를 제대로 반영한 분양가 상한제를 거쳤을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평당 3,500만 원 정도에서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현재 기존 조합 임원들을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법적 다툼도 있고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단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일반 분양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 결정 프로세스와 네. 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한제에서 제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비, 그다음에 건축비, 그다음에 이윤인데 알다시피 이윤 적정 이윤이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정합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건축비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이게 서울 지금 건축비나 건축비라는 네. 거는 시장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비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토지비 땅값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허그라는 데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인정을 안 했을 텐데 반면에 이제 어찌됐건 상한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 인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네. 근데 이걸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반영이 된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건축 일반 분양을 못하게 하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 텐데 오히려 주택도시보증 공사할 때보다도 더 분양가가 높아지게 됐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시세보다는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고. 지금은 완전히 로또 진짜 반값 수준까지도 심지어 아파트가 나오는데 반해서 상한제를 하면 그것보다는 좀 이제 덜한 이제 소위 얘기하면 시세 차익이 당첨만 되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네. 그래도 여전히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지.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사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이걸 평당 5,200만 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아리팍이 이제 거의 1억에 육박하는데 네. 이게 5,200, 5,300에 하더라도 사실은 시세보다는 로또랑 똑같지 로또지 로또. 그러면 어찌됐건 그간의 분양가 상한제 이게 결국 지난번에 왜 한영기 조합장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거의
맥락이 좀 네. 같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 사실 그분이 지금 신반포 3차의 조합원으로서 좀 관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사실은 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시간을 끌어봐야 뭐 결국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조금 뭐 어찌됐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해서 이걸 뭐 해 나가는 게 후분양, 물론 후분양이 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후분양보다도 그냥 조합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일단 시간을 줄이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죠? 네. 어찌됐건 강남권이나 이런 데 좀 주춤했던 이런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좀 이걸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우려된다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여기 이제 한국감정원도 결국은 정부 공기업인데 이게 정부에서 또 이제 압박을 가한다든지 뭐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야 이거 니들 지금 분양가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좀 뭔가 정부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 네. 또 이제 그 어차피 이게 분양가라는 건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23개군가? 24개. 24개고 네. 서초구만 빼놓고 전부 다 사실은 지금 여당 구청장들이어서 구청장들한테 어찌됐건 뭐 정부가 야 이거 너무 과한 분양가니까 분양가 니들 심의할 때 똑바로 해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입김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한제가 물론 더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조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부동산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서 분양이 많이 되는 게 좋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또 지금 계속 이제 공급 부족 그러는데 응? 사실 원부 1, 2도 일반 분양 물량이 300가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사실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엄청 소수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이 2,900세대의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여기에 입주가 돼야지 뭐 계속 밖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또 전세 뭐 시장을 들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뭐 하여간 뭐 조금 한번 지켜봅시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 앞으로 뭐저 강남 재건축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줘야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